이런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맘때가 되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내년은 어떨까? 내 포트폴리오는 괜찮을까? 다들 궁금해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손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투자사 파트너스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 아나스타시아 아모로소가 블룸버그에 기고한 분석인데요. 이걸 가지고 2026년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냥 내년엔 뭐가 오를 겁니다. 같은 그런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오히려 그 출발점부터가 꽤나 뭐랄까 냉정하다고 할까요? 자료 첫머리부터 2020년은 높은 자산 가치와 빡빡하게 좁혀진 신용 스프레드라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시작한다고 못을 받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거기서 신용 스프레드가 좁혀졌다는 게 이게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긴 한데 솔직히 와닿지가 않거든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걸 가장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마치 한창 뜨겁게 달아오른 파티에 뒤늦게 도착한 것과 같아요. 파티요? 네,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인 거죠. 이미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고 맛있는 음식도 거의 다 비어 있는데 파티 참가비는 똑같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 아, 그러니까 먹을 건 별로 없는데 돈은 다 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좀 위험해 보이는 회사채에 투자해도 안전한 국채랑 비교해서 추가로 얻는 이자, 즉 보상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주 짜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부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파티가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춤을 춰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서 같은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복잡하다는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자료를 보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한쪽에서는 정책 덕분에 순풍이 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AI 분야의 버블이나 사모 신용 시장의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모순적인 모습이죠.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일종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2026년에는 어쨌든 금리도 내리고 세금도 깎아줄 테니까 경제는 괜찮을 거야. 특히 중간 선거가 있으니 정부가 어떻게든 경기를 띄우지 않겠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죠. 다들 좋게만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2025년에 풀었던 여러 재정부양책의 효과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들어갔다고 봐야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모두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 경험상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더욱 선별적이고 더욱 통찰력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핵심을 짚은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길에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내가 먹을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네, 그리고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수십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넘어지는 그런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스 그룹 같은 대형 기관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이 회사가 과연 경기 상승기뿐만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닥쳐올 경기 침체기까지 이 하나의 완전한 비즈니스 사이클을 온전히 버텨낼 체력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거죠. 비즈니스 사이클을 견뎌내는 체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전략, 그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릴 만한 큰 아이디어가 바로 경제 사이클로부터의 독립, 사이클 인디펜던스라는 개념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단어만 딱 들어보면 시장에 어떻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는 아주 강한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혹시 시장에 대한 예측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인가요? 예측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예측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더 가깝습니다. 아, 의존하지 않는다. 네.
경기가 좋아질 테니 이 회사 주가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돈을 거는 대신에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가치를 만들겠다는 아주 능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주도적인 접근법이네요. 그렇죠. 이 전략을 단단하게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세 개의 기둥이요. 궁금하네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엑시트 멀티플을 적용하는 건데요. 엑시타 멀티플, 그러니까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배수,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걸 아주 짜게 계산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파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만약에 투기적인 집주인이 있다면 이 동네가 곧 개발될 테니 지금 대충 사서 나중에 2매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이 전략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아예 버리자. 우리가 이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손으로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뿐이다. 아, 직접 가치를 끌어올린다? 네, 주방을 최신식으로 바꾸고 단열을 보강하고 정원을 예쁘게 가꿔서 말이죠. 즉, 수익은 시장의 행운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노력, 다시 말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나와야 한다는 아주 엄격한 원칙입니다. 와, 시장의 행운에 베팅하지 않는다. 굉장히 와닿는 말이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운영 통제, operational control라고 되어 있는데 설마 이것도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소수 지분에 투자해서 주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서 우리가 직접 그 회사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냥 기존의 사모펀드, 그러니까 PE들이 하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사모펀드에 대한 평판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낡은 와인을 세 병에 담은 것뿐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접근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방식 자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과 철학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과 철학이요? 네, 과거 일부 사모펀드들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회사를 인수한 뒤에 인력을 막 감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식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치중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가치를 뽑아먹고 빠져나가는 소위 먹튀 논란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영 통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내는 데 집중하는 거죠.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 손으로 직접 회사를 더 튼튼한 오크나무로 키워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스트레스 테스팅이에요. 말 그대로 회사가 얼마나 맷집이 좋은지 시험해 보는 거군요. 네, 이건 우리가 투자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벌이는 일종의 금융 소방 훈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금융 소방 훈련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쳐서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소비는 꽁꽁 얼어붙는다면 이 회사는 제품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지켜낼 힘이 있는가? 와, 정말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혹은 반대로 AI 때문에 생산성이 폭발하는 세상이 온다면 이 회사는 그 기술을 재빨리 흡수해서 경쟁자들을 따돌릴 유연성이 있는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회사의 진짜 민낯과 생존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말 꼼꼼하네요. 정리해보면 보수적인 가치평가, 적극적인 운영 통제, 그리고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 세 가지가 사이클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전략의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기업 자체에만 집중하는 독립을 외치면서도 정작 이 보고서는 금리 인하 같은 거시경제 요인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이클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걸 또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꼽는 2026년의 세 가지 정책 동력 중 첫 번째가 바로 금리 인하의 시차 효과입니다. 시차 효과요?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거 아니었나요? 시장의 기대는 채권 금리 같은 곳에 선 반영됐지만 그게 우리 지갑에 실제 현금으로 꽂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시차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실제 현금이 꽂히는 시차. 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그러니까 75bp를 추가로 내린다고 가정해보죠. 그 중간 미국의 무려 11조 달러, 11조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 원이 넘는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기업과 가게가 매달 내는 대출 이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아주 현실적인 효과죠. 진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그때부터 나타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기업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회사들은 과거의 비싼 이자를 더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금 흐름의 긍정적인 변화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력은 세금 감면의 잔여 효과로군요. 이건 2025년에 시행된 정책의 온기가 2026년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네요. 네, 이건 역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테크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지금 진행 중인 암 치료제 연구를 중단할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보죠. 네. 그런데 R&D 세금 혜택 덕분에 과학자 5명을 더 뽑아서 계속 연구하자고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개인에게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경제 전체에 기름칠을 해주는 효과가 2026년 내내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이 정말 현실적이네요. 바로 정치적 요인, 중간 선거입니다. 그렇죠. 어떤 현직 대통령도 소비자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유권자의 지갑 사정만큼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유권자들의 소비 심리가 2025년 내내 급락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 스윙 보터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뭐라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해서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낮춰주거나 약 120억 달러 규모의 농업 보조금처럼 특정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세금, 그리고 선거. 이 세 가지가 2026년 미국 경제를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는 힘이 될 거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고민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 계속 미국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것인가? 요즘 미국 예외주의는 끝났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이 보고서는 그 주장에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네요. 네, 미국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 아주 탄탄한 소비자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게 뭔가요? 바로 AI 혁신의 심장부가 미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죠. 따라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을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세계화의 파편화와 공급망의 지역화가 새로운 현실이라고 또 강조해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점이 헷갈리시나요? 과거처럼 미국에 있는 초인류 다국적 기업 하나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 과실을 다 따먹을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미국이 최고라면서 왜 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죠?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자 시장처럼 움직였잖아요. 네, 그게 세계화였죠. 하지만 미중 갈등이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쪼개졌습니다. 이걸 파편화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보고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뉴 노멀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큰 시장이 여러 개의 작은 시장으로 나뉘었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뻥 뚫린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타면 됐는데 이제는 그 고속도로가 중간중간 끊겨서 국도로 우회해야 하는 구간이 많아진 거죠. 비유가 팍 와닿네요. 따라서 성장의 기회를 잡으려면 각 지역, 각 국도의 강자들에게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약 40%를 유럽에 투자하는 전략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유럽에요. 솔직히 좀 의외인데요. 지난 몇 년간 유럽 경제가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해왔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유럽이 뜬다는 희망 섞인 전망은 거의 매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유럽의 부활은 단골 소재였죠. 네,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보고서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에 주목합니다.
첫째, 유럽 중앙은행 ECB가 미국 연준보다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실탄, 즉 여력이 더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금리나 여력이 더 크다.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유럽 경제의 기관차인 독일의 변화입니다. 독일의 변화요? 네, 수십 년간 재정 흑자를 고집하면서 유럽 전체의 짠돌이 역할을 하던 독일이 마침내 재정 적자로 돌아서서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독일이 드디어 지갑을 여는군요. 맞습니다. 독일이 지갑을 열면 그 돈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과거와는 다른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죠. 2026년은 정부가 밀어주는 순풍이 기대되긴 하지만 이미 자산 가격은 잔뜩 올라 있어서 그냥 시장 전체에 올라타는 단순한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 행동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별입니다. 선별. 네, 시장 전체가 아닌 경기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업을 아주 깜깜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는 통제입니다. 시장의 운에 기대기보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개선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각화였죠? 네, 맞습니다. 세상이 쪼개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처럼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으로 과감히 시야를 넓혀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선별, 통제, 그리고 다각화. 2026년이라는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세계의 나침반이군요. 네, 그리고 오늘 논의를 마치기 전에 이 질문을 당신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경제 사이클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이게 거대한 투자 회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당신의 직업, 당신의 저축, 당신의 자산은 혹시 모를 경제 폭풍이 불어왔을 때 그 변화의 사이클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나요? 당신은 그 폭풍 앞에서 힘없이 날아가는 나뭇잎입니까? 아니면 굳건히 뿌리 내린 오크나무입니까? 사이클로부터의 독립이란 결국 우리 각자가 삶에서 오크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